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의 그 호재 악재 한번 좀 네. 구분을 좀 해주시죠. 방금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 의견도 그 중에 하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제 소개 드릴 때 제가 뭘 특별히 잘하거나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시장을 봐왔으니까. 근데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은 딱 똑같아요. 말씀대로 많이 들어보고 많이 얘기 나오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된다.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반대로 가야 된다. 시중의 다수의 생각과. 한 100명쯤 들어보시고 90명이 얘기하는 게 똑같다고 하면 10명이 얘기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갑자기 오늘 우리 김동엽 대표께서 상남자 스타일로 나오시는데. 제가 최근에 방송 나가서 자기소개하라 그래서 상남자 김동엽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상남자예요? 그러길래 상한가 먹은 남자입니다. 그랬죠. 네. 자, 그럼 오늘 증시 호재 악재 한번 나눠볼까요? 네. 뭐 사실 9월 초, 8월 초, 월초만 되면 경제지표라든가 뭐 근로지표, 노동지표 이런 것들 가지고 맨날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8월 달에 이어서 9월 달 초반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진정되는 지표들이 나오면 경기도나 아니구나, 비컷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이 나온 거고, 뭐 어제 오늘 시장의 호재라고 하면 젠슨왕이 역시 빅마우스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이런 게 좀 있겠고요. 그리고 미증시의 뭐 PPI라든가 CPI 지표들과 실업시장 청구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FOMC에서 역시 0.25 정도 내리고 그냥 스무스하게 끝나겠네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오늘 연이틀 기술주의 강세가 나온 것이 호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뭐 악재라고 하면 이 기운 좀 이어갔으면 모처럼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쉬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쉬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뭐 완벽하게 다 100% 풀로 가져가기는 부담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게 오늘 수급적으로 뭐 좋은 뭐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다소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중간에 사실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이번 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진짜.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무려 7천만 주를 팔았는데 금액으로 평단 6만 8천 원 계산해 보면 4조 7천억이거든요. 많이 팔았네. 근데 우리 전체 시장 팔자가 4조 8천억이에요. 삼성전자만 팔았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팔던 와중에 네. 지금 또 마이크론의 매도 리포트가 나와버렸잖아요, 어제. 네. 이게 참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추석 연휴에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악재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료화면 이제 FOMC라고 적어놨는데 네. 그냥 계속 사람들이 0.25야, 0.5야 이거 가지고 계속 시장에 던지는 돌팔매 같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지표가 좀 안 좋으면 0.5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얘기들도 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 FOMC 열리기까지는 뭐 당연히 FOMC 위원들은 블랙아웃이라 뭐 얘기 못 하게 되는데요. 뭐 지금 나오는 가장 최근 지표 기준을 보면 0.25를 할 확률이 높으니 굳이 다음 주 우리가 19일 날 새벽에 받아볼 지표상으로는 다소 악재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걸 악재로 이제 설명을 하고자 제가 하는 뜻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좀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들 오늘 보신 곳들이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방금도 우리 이용훈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선주가 의외로 견조하는 오늘 뭐 전부 5%대 이상 나온 게 5% 한 7%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조금 민감한 재료인데 우리가 뭐 연일 이제 우리가 팩폭 내지는 뭐 하고 있습니다만 밸류업이 과연 다음 주 민주당 토론회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인가인데 뭐 어쨌든 최근에 기사 보면은 찬성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유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급부터 얘기하는 게
자본시장 활성화 내지는 증시 좀 올려놓고 하자. 우리 대표님이 맨날 지론으로 말씀하시는 그거죠. 그럼 밸류업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 또 지주회사들 강세가 꽤 나왔던 게 맞아요. 오늘 밸류업도 좋았죠. 연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부 미용기기 쪽은 뭐 그냥 조용히 있다가 보면 또 신고가 이렇게 나는 녀석들이 꽤 많은 섹터인데 오늘 피부 미용 쪽에서 좀 흐름들이 좋았고 비만 쪽에서도 좋은 흐름, 뭐 잘 아시겠지만 위고비가 10월달 중순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관련되는 뭐 비만약 관련주들 강세가 덩달아서 나왔고요. 뭐 고려와에는 오늘 뭐 MBK 그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52주 신고가, 대봉 LS도 저거 최근에 비만주류에서 가장 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52주 신고가 이렇게 나온 것들이 좀 특징이었고요. 뭐 반대로 말씀드리면 방금도 우리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64,400원 뭐 이렇게 끝났거든요. 네. 엊그저께 64,200원이 연중 최저가예요. 어저께 2%좀 올라서 안심되나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완벽하게 반납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이닉스는 어제 오른 거에 반밖에 안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오롯이 다 빠지고 끝났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징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진짜 어제 하루 좋았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64,000원이면 진짜 싼 거 같긴 하거든요. 네. 어쨌건 뭐 지금 뭐 3분기 실적 하향해서 뭐 13조에서 뭐 10조로 낮췄네 어쩌네 해도 10조 해도 엄청난 물론이죠. 이익인데.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방송 쪽이 있어서 나가서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비싸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팔게 뭔가 누군가 그냥 무조건 팔아 이렇게 돼 있는 프로그램대로 파는 거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싼데 왜 팔아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당분간 계속 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말 뭐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 들려오는 소식은 오늘 호불호가 딱 갈리는 게 두 가지가 저는 있어요. 하나는 젠순왕이 뭐 언급을 좀 해가지고 TSMC 말고도 대안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이제 뭐 무언의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파운드리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건 다행인데 하나는 엊그저께 소식 들으셨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나라 인력들 빼가지고 우리나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 거는 이게 재작년에 이재용 회장이 2030여 년까지 100조 이상 투자해가지고 파운드리 TSMC 잡겠다 해갖고 굉장히 10년 정도의 대계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꽃도 피어 보기도 전에 지금 자체적으로 약간 되게 꼬리를 좀 내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지금 사실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뭐 비용 절감이라든가 수주가 안 들어오는데 공장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 이제 이런 시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는 것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외국인들 매도 수급의 한 가지 엄청난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네. 이게 참 전에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뭔가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대형 M&A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게 근데 뭐 그 가시적인 게 없다 보니까 네. 진짜 삼성전자가 좀 안타까워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물론 뭐 조심해야죠. 당연히 뭐 옛날부터 얘기 나온 게 한 2, 3년 전부터 그 100조 정도 급의 유동자금을 가지고 뭘 할 건데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물망에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고 뭐 거의 비테크급들의 높은 어떤 밸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언급도 나왔었는데 지금 결국 한 2, 3년 지나고 보면 진짜 생각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슷한 거 그거 인수까지 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투자한 거 말고는 뭐 제 머릿속에 이렇게 의미 있는 M&A 건 뭐 인수건으로 해서 삼성이 신성장 동력을 찾았어요 이럴 만한 건수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인내심을 좀
뭐 바닥을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고요. 물론 팔아서 자극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봐서는 이렇게 좀 많이 던지는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 주주들 진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또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좀 그 꾸준한 성장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이라는 그 상징성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그 좋은 마음으로 사셨을 텐데 뭔가 네. 좀 수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참 답답하긴 합니다. 네. 자, 내일장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 우린 월화수 우린 뭐 쉬니까 한참 있다 목요일이네. 목요일이라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도 몇 가지 겹치는데요. 일단은 이게 그 추석이라는 게 아시아 쪽에서는 조금 휴일도 있고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 하루 이틀 정도씩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큼 연속해서 월화수 쉬는 장은 없고요. 뭐 어쨌든 하루 이틀씩 쉬어가는 장이 나온다. 그리고 뭐 월요일 날 뉴욕 제조업 지수 나오는 거랑 화요일 날 소매 판매 지표 나오는 거 주목할 만하고요. 뭐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연휴 딱 끝나는 새벽에 FOMC 결과가 3시쯤 나온다. 이게 제일 클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 어저께 일정 중에 발표된 것이 체코 방문 일정이 또 예, 추석 연휴 일정 딱 끝나고 19일부터 22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체코 원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음. 그리고 다음 주 주후반에 제일 주목하셔야 될 게 얼마 전에도 약간 이제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는데 일본 중앙은행 쪽에 그 금리 정책 관련된 회의가 이틀 동안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아마 금리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으나 이게 잠재적으로 시장에 던지는 그것들이 한 1%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지금 시장에 간헐적으로 던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엔화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엔캐리 청산이 다시 또 일어나는 건가? 이런 이제 불안감들을 좀 막연하게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다음 주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자, 마침 뭐 말씀 나온 김에 그 안내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추석 연휴 때요. 저녁 8시 찐시황이 매일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16일 월요일에는 박현상 부장이 나오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우리 김동엽 대표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그때 또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 얘기 좀 한번 또 자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론 리포트와 관련해서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우리 김동엽 대표께서 해주시고요.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이성웅 이사 오셔서 잘 준비된 미국 시장을 정리하면서 우리 증시 어떻게 대비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뤄주실 내용이니까 그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16일 월요일 오후 12시 똑순이 이주연 대표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종목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는 관련된 한 발 앞서서 알 수 있을 것인가 뭐 다양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우리 또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또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월, 화, 수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월요일에는 대입장 김용욱 선생님도 함께 나오실 예정이고요. 한번 잘 참고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 즐겁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증시에 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VVIP의 동선에 따른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체코 그 방문 일정에서 원전 이슈라든가 물론 세론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원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가는 일정이니만큼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그 대선 토론에서 물론 완벽하게 승부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베팅 사이트에서 지금 흐름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약간 이제 뭐 체면을 구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트럼프의 어떤 입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이번에 가셔가지고 체코와의 또 동맹 관계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합류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다음 주 얘기지만 24일 금투세 그 야당 쪽의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이건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유예 또는 폐기, 뭐 보완 후 시행 이런 갈림길에 좀 놓여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많이 좀 바라는 대로 최소한 2, 3년 유예 또는 뭐 폐지 이런 식으로의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밸류업 관련된 섹터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FOMC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금리는 내릴 거고 폭이 0.25냐 0.5냐라는 그런 폭에 대한 문제들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요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뭐 저만 보는 건 아닐 거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과거 1954년도 이후에 금리를 내렸을 때 그 S&P 500 지수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에 대한 이제 통계값인데요. 저 장표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페스트가 있고 에버리지 슬로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내리면 6개월 있다가나 12개월 있다가 보면 한 5%에서 7% 정도 빠져 있다 이런 이제 통계값이 나오고요. 페스트 처음부터 B컷으로 막 내려 이렇게 되면은 6개월 내 10%, 1년 내로 20% 빠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네. 어쨌든 뭐 얼마 전에 8월 달에도 그런 이제 특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안 좋으니까 B컷으로 빨리 내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뭐 그들 나름대로의 뭐 간절함이 있겠지만 이런 통계치를 보면 금리 빨리 내리기 시작하면 시장도 빨리 빠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리가 내리니까 유동성 장세가 돌아오고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들 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 값에서는 1년 내로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저기 인하 시점부터 1년 내로는 하락장으로 거의 대부분 점철이 돼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막연히 이제 금리 내리니까 탄력받아 갖고 올라가는 장 나오겠네 이렇게 하시는 게 물론 금리 하락기가 2년 3년에 걸쳐서 쭉 나올 때 어느 임계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탄력이 붙고 유동성 장세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올 수 있는데 적어도 저 값에서 나오는 건 1년 사이에는 적어도 S&P는 안 오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제3지대 지역은 또 S&P랑 다른 뭐 변동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국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과 안 좋을 때는 또 커플링이 잘 나오는 경향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저런 뭐 과거 50년대 이후에 70년 정도의 통계값에서 늘 보여줬던 인하기 1년 내로의 어떤 하락장 분위기가 우리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금리 인하되면 막 오른다 주장하시는 분, 또 뭐 말도 안 되는 사상 초유의 폭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 진짜 다양한 주장들이 아마 나오고 있을 터인데 저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거는 뭐 소수 의견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냥 수십 년 동안 한 10대 번의 어떤 상황에서 나왔던 통계값이 늘 조금 부진했어 이런 생각들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뭐 앞으로의 증시 흐름 예상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들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말씀드리다 보니 좀 뭐 제목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막 좀 혼류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8월 달, 9월 달 미국의 그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굉장히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 학습 효과거든요. 8월 달에 놀랬고 9월 달에 대충 놀랐으면 10월 초에도 당연히
ISM 제조업 지표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놀랄까요? 8월달, 9월달보다 훨씬 덜 놀라겠죠. 그렇죠. 이제 한번 놀라봐야 받았으니까.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뭐 그렇게 놀라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다만 앞서서 우리가 조금 우려했던 대로 우리 시장의 가장 뭐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지금 매물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한쪽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뭐 언제 그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물이 멈출 때까지는 반사적으로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들의 순환 테마들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이 아마 뭐 9월 하순을 거쳐서 10월 한 초순까지도 그런 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지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림을 예쁘게 못 그리는데, 고점도 낮아지지만 저점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삼각수렴하는 시장이 제가 봐서 한 10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쯤에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때 방향성이 어디론가 꺾인다 보는 건데,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9월달, 10월달 부진하고 11월달이 의미 있는 수익률이 나오는 평균값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S&P는 1년 동안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탄력적으로 보면 글쎄요, 뭐 제가 예상하기로 금투세의 어떤 유예라든가 이런 것하고 약간 마중물을 만나면서 10월 한 초순 정도부터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굳이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금융주라든가 뭐 현대차 그룹 중심의 어떤 뭐 좀 가치에 대비해서 주주환원도 많이 하면서도 그런 이제 주주환원 계획이 좀 명확하게 서 있는 그런 기업들, 지금 제가 봐서는 안타깝지만 삼성전자가 오히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명확함이 아직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 그러게요. 현대차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밸류업과 관련해서 딱 했는데 항상 경쟁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좀 조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뭔가 너무 서늘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미동이 없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가 주는 어떤 좀 위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저거 뭐 굉장히 좋은 거 모색하고 있어가지고 큰 거 하나 터뜨리, 물론 최근에도 그 독일의 가전전시라든가 이런데 나오신 그 한종희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뭔가 되게 언급을 하거든요. 하긴 뭐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신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공수표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정도 하는 거고, 뭐 끼케야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진짜 못 박았는데 9월 달 내로 뭐 웨어러블 로봇 정도 나오는 거 진짜 소소한 테마인데 그거 정도라도 나와주면 반갑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올 수. 근데 그것도 뭐 하도 조용해가지고 이건 원래 처음 얘기했던 대로 9월 달에 나오긴 하는 거야 싶은. 그거 어저께 저기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보픽 관련된 그 매뉴얼들이 올라오면서 관련주들이 빵 하고 떴었거든요. 네. 제가 빨리 검색해서 들어가는데 내용들이 또 사라졌더라고요. 실수를 올렸군요. 아니 내용은 없이 그냥 이렇게 걸개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뭔가 그 얘기는 아직 뭔가 뚜렷하게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슬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불만이랄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게 느끼는 점들, 이러한 것들, 물론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어쨌건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9,700억이 나왔는데 코스피에서 네. 그 가운데 7,850억이 삼성전자야. 네.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2,500억. 그러니까 두 종목을 다 판 거 1조 원어치. 맞습니다. 예. 와. 사실 우리가 예. 뭐 삼성전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요새 보면서 새삼 이제 놀라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 대표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연초부터 기대를 가졌고 하반기 되면 훨씬 더 확장될 거고 이런 이제 시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반도체가 뭐 역시 주력 테마다 우리 시장에는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반도체 소부장들 기업들의 그 하락폭은 사실 처참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 정도 빠진 게 양반이고요. 한 60, 70% 빠진 애들. 그러니까 작년도 여름이나 올 봄까지
심지어 10배 갔던 종목이 고점에서 한 60% 빠진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하이닉스 자체도 사실 고점에서 40% 빠졌거든요. 25만 원 찍을 것 같다가 최근에 15만 500원까지 찍었으니까 1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런 정도로 고점에서 한 38% 정도 빠질 만큼 많이 빠졌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젠슨왕이 하는 엔비디아만 보고 뭔가 대단한 좀 환상을 가졌던 느낌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AI 거품이야, 회의론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시는데 뭐 주가만 보면 이미 거품이라는 게 몇 달 전부터 심하게 거치고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뭐 거품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착해졌죠, 주가들이. 네. 지금 웬만한 종목들 보면은 한 4, 50%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고점 대비. 네. 4, 50은 양반이고요. 제가 최근에 뭐 HPSP 이런 거 한 65%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낙폭과 대주를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주목해야 될 어떤 섹터나 종목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찌됐든 뭐 틈새를 노려보셔야 되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투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전제하고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엔비디아는 젠순왕의 어떤 몸부림을 통해서 근데 이분도 사실은 자사주 많이 팔았거든요. 6월달 이후에 한 8천억 이상 팔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전체 볼륨으로 치면 8천억이 대수야 뭐 이렇게 자기 개인 주식. 네. 어쨌든 야금야금 좀 팔았다. 근데 어쨌든 또 말 한마디 하니까 바로 살려놓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엔비디아 그 블랙엘 칩이 뭐 대세가 되게 되면 액침 냉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는 로봇주들 이번 주 후반부터 좀 움직이고 있으면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짧은 주간이지만 웨어러블 로봇이 공개가 되었을 때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지금은 비만하고 미용기기가 이게 페어예요. 왜냐하면 비만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관심이 많고 저 꿈의 치료제가 10월 달에 오면 그냥 바로 맞아야지 이렇게 줄 서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지금 한 달에 한 150 정도 든대거든요. 주사제로서. 근데 저게 한 달 맞고 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 10달에서 1년 정도 맞으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달에 저거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살이 확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앨런 머스크도 한 10달 정도 주사 맞고서 15% 뺐다고 그래서 유명해진 약이라서요. 근데 지금 비만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치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19 막 횡행했을 때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겠다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저도요 이렇게 손들어서 정부로부터 이제 대규모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서 한 2년 이렇게 연명을 했던 기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한적인 의미에서 셀트리온 빼놓고 백신과 치료제 쪽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기업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 땅까지 합쳐서 보면 5년 내로 비만약이 지금 16개가 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2030년 정도 되면 블록버스터 신약 많이 팔리는 순서 중에 10개 중에 4개는 비만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만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뭐 경구용이라든가 주사제를 통해서 비만 치료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근데 막상 저렇게 15% 20% 만약 내 몸이 그냥 그 주사를 통해서 줄어든다 이러면은 피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쭈글쭈글해지겠죠. 이거 펴야 돼요. 그래서 피부 미용기기가 같이 따라오는 후방산업이 될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밸류업으로 해당을 해야 될지 사실 그 이번에 어저께 놀라운 소식 하나 들려온 게 현대차랑 GM하고 지금 동맹을 맺는다? 아, 네, 그렇죠. 이게 또 굉장히 큰 이슈예요. 오늘 밸류업하고 이 GM 합병이 같이 좀 시너지가 나오면서 현대차 계열이 상당히 셌고 모비스가 뭐 한 5% 이상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저 하이브리드 쪽에서 나름대로 수혜받는 코리아 FT가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자, 뭐 GM하고 그래도 겹치지 않는 그런 자동차류들이 가장 많은 회사라서 뭐 동맹을 맺었다 어저께 현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비용을 감소시키고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라인에서 조금
뭐 그 각자의 브랜드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리고 배터리 뭐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공동 구매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국뽕스러운 생각이 드는 건 어제 기사를 딱 보니까요. 최근에 폭스바겐이 어렵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세계 2등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현대차랑 GM하고의 동맹 이러면서 기사 첫 줄에 현대차 가로치고 3위, GM 가로치고 5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그거 보는데 괜히 현대차가 3등이나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누가 주체냐 보면 GM 뭐 회장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현대차랑 이런 걸 맺었다, 이런 거에서 보면 분명히 GM이 한 수 접고 현대차랑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열망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만큼 현대차가 여유를 가지고 뭔가 GM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뭔가 하기에는 더 수월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 섹터 보셨으면 좋겠고, 로봇 섹터도 뭐 여전히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기준의 웨어러블 로봇 중심의 종목들, 그 밸류업은 금투세 유예 이슈와 맞물려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10월 10날 테슬라가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해서 라이다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해피드럭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뭐 VT로 대표되는 화장품, 그리고 파마리서치로 대표되는 피부 미용, 그리고 블루엠텍이라든가 요새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또 세게 달린 종목 중에 하나가 인벤티지랩,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위고비의 출시와 함께 국내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붐업이 되는 상황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적이나마 뭐 시장이 좀 크게 가지 않더라도 그 내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종목과 업종이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추석 연휴가 좀 이번에 길기 때문에 네. 바로 장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그 뭐죠? 미국 증시 또 세계 경제 흐름 앞으로 5, 6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또 앞으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뭐 계속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매일 해드리니까 네, 편안하게 보시면서 계속 생각 정리하시기 바랍니다.